Officer K9. If anybody's inside, speak out now. You will get bit. You didn't see anybody run through here at all? No running? Nobody running through here? Here's up. Anybody in there? Come out right now. 백슬래시 사인 당신이 방금 본 것은 28세 조슈아 나일스를 총으로 쏴 죽인 활발한 총격범을 추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이웃이 전체 사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검은 후드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가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조슈아의 24세 아내 앰버 워시번이 4살 난 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집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The person was shooting like this or like this. I couldn't tell which hand. Boom, boom, boom. Shot the girl in the car. 그 남자는 차 안에서 앰버를 총으로 쐈지만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총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근처에 있던 부보안관이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길 건너편에 다른 차량이 멈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운전석에는 숨진 여성이, 뒷좌석에는 공포에 질려 맥너겟을 움켜쥔 채 살아있는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밝은 미래를 가진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끔찍한 경험에 빠뜨렸을까요? 1990년에 태어난 조슈아 나일스는 사랑과 헌신을 깊이 간직한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헌신적인 가족 남성이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고등학교 연인 샬린 찰리, 엘버트와 연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2 자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찰리가 16세, 조슈아가 18세일 때 태어난 가브리엘라와 2년 후 태어난 벤틀리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그들은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2012년에 결국 헤어졌습니다. 샬리는 부모와 함께 텍사스로 이사했고 공동 양육 및 양육권 합의가 이루어져 학기 중에는 어머니와 살고 여름에는 조슈아가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조슈아는 18세의 앰버 워시번을 만나 사랑에 빠지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름마다 가브리엘라와 벤틀리가 방문하면서 가족은 하나로 모였고 앰버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꽃을 피웠고 2014년에는 아들 조슈아 주니어의 탄생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조슈아는 조경사로 일했고 앰버는 야간 제빵사로 일하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결혼, 성공적인 사업, 행복한 가정생활을 상상하며 노력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4살 아들 조슈아 주니어를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조슈아의 과거가 그를 다시 찾아왔고 그와 앰버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2018년 10월 22일 뉴욕주 소더스에서 운명의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 총성이 울리면서 부부의 집 밖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폭력적으로 깨졌고 911 긴급 구조대는 총격 신고로 가득 찼습니다. 우연히도 웨인 카운티의 부보안관이 인근에서 관련 없는 퇴거 명령을 전달 중이었습니다. 총격 소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부보안관은 소리를 듣고 혼란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길 건너편에 멈춰 있는 또 다른 차량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운전석에는 숨진 여성이, 뒷좌석에는 공포에 질려 맥너겟을 움켜쥔 채 살아있는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의 부보안관은 즉시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웃의 보살핌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이가 안전해진 후 그는 지원을 요청하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에는 앰버의 지갑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갑 안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녀가 앰버 워시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또한 집 진입로 트럭 아래에 있는 남성 피해자가 조슈아 나일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가 총격이 발생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 물어보자 이웃은 아이가 조슈아와 앰버의 아들, 조슈아 주니어라고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총격범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총을 소지한 범인이 분명 도주 중이었습니다. 총격 직후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경찰은 총격범이 당시 지역사회 내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며 그를 식별하고 잡으려 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지역이 안전해질 때까지 집 안에 머물 것을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주요 목격자는 조슈아와 엠버의 옆집에 살며 주방 창문으로 그들의 집 진입로를 볼 수 있었던 티파니 테이어였습니다. 그녀는 조슈아가 알 수 없는 남성과 이야기하며 트럭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The gentleman was standing at a picnic table, and Josh, for some reason, had pulled his truck up next to the picnic table, and he was just leaned up against the tail bed of his truck, just nonchalantly just sitting there talking. 이웃에 따르면 조슈아와 후드를 쓴 사람의 대화는 처음에는 꽤 평범했지만 그 사람이 총을 조슈아에게 겨누고 쏘면서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엠버가 차를 몰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운전석 창문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고 차를 후진시켜 도망치려 했지만 총격범이 돌아서서 그녀의 머리를 겨냥해 총을 쐈습니다. 총격범은 엠버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조슈아를 향했습니다. 조슈아는 다시 총을 맞지 않으려고 트럭 아래로 기어가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총격범은 그를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쐈습니다. 이 이중 살인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엠버를 살해한 방식을 보면 총기를 다룬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것이 암살의 흔적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도망치기 전 모습을 본 다른 이웃들을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묘사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마른 체형의 백인 남성을 묘사했으며 몇몇 이웃은 어두운 생머리와 턱수염이 있고 안경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개를 이용해 총격범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 이웃이 범인의 마지막 이동 방향이 집 뒤쪽 담을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개 추적자가 발견한 것은 스키 마스크나 발라클라바로 보이는 검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We got a black mask, approximately 30 yards. 이것은 총격범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Did it look to you freshly tossed or dropped? Hadn't been tromped onto the mud or It was an Under Armour ski mask. So, I mean, that's not something that usually people just drop or discard. So, I mean, they're $30, $40. pretty pricey piece of Yeah, handwear. it's not something that I know if I dropped it, I would have went back for it. 경찰은 동네를 계속 따라가며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총격범이 설정된 경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는 동안 살인 수사관들은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조슈아와 엠버의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는 부모의 살해 장면을 목격했지만 자폐 스펙트럼에 있고 비언어적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조사에서 답변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법의학팀은 총격이 일어난 집의 진입로를 조사했습니다. 조슈아가 결국 10발의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탄피는 동일한 총기에서 나온 것으로 티파니 테이어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총격범이 한 명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은 9mm 탄피로 의심되는 총이 발견되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엠버도 동일한 총으로 살해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엠버를 쏜 총격은 매우 어려운 사격으로 총격범이 총기를 다룬 경험이 많은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며 철저히 계획된 범행임을 확신했습니다. 시신이 부검을 위해 의료검시소로 옮겨지는 동안 수사관들은 조슈아와 엠버의 가족들에게 비보를 전했습니다. I didn't know. I had no idea at first. I couldn't even imagine who would want to do this to him. 가족들과의 초기 소통 과정에서 경찰은 부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슈아의 가족은 조슈아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에 누군가가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aybe somebody did try to like rob him or wrong time. 엠버의 부모도 그녀에 대해 똑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슈아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그의 전 여자친구 샬린 차일더스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가족들은 비록 두 사람이 두 아이를 함께 키웠지만 그들의 관계는 매우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와 샬린은 2012년 합의에 따라 헤어졌고 샬린은 부모와 함께 텍사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샬린은 체이스 차일더스와 결혼하여 조슈아의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샬린은 타운 경찰서장 티모시 딘과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샬린은 텍사스에서 동물통제부서에서 일했는데 그곳은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며 그녀가 그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2018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그녀의 새로운 가족과 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후반에 샬린과 그녀의 남편은 법적 문제에 휘말렸고 그 여파는 조슈아와 샬린의 두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조슈아와 샬린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조슈아가 사망 당시 샬린 차일더스와의 두 아이의 양육권 분쟁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격 몇 주 전에 샬린이 아이들을 데리러 뉴욕을 방문했던 점이 그녀의 이중 살인 사건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 당시 직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총격범이 될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조슈아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샬린은 과거의 갈등을 인정했지만 그를 향한 강한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그녀의 현재 남편인 티모시 딘, 즉 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샬린이 팀과 이미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샬린은 아이들의 양육권 상실이 전적으로 팀의 영향 때문이었다며 관계의 갈등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당시 팀은 텍사스에 거주 중이었으며 수사관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더 깊이 진행한 결과 팀은 최근 직장을 잃었으며 그의 전 동료들은 몇 가지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팀이 자신이 경찰서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작은 남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서는 종종 그의 행동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He thought, and again, this is just my speculation, but he feels like, okay, I'm the chief of police of Sunrise, so you're going to respect me because of who I am. And people didn't. People laughed at him. 팀의 직업을 잃게 만든 이유는 2018년 5월 샬린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팀이 3살배기 딸 메디슨에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I don't want to hear any huffing and puffing. I want to hear, yes, sir. Now eat. 며칠 만에 팀은 급격한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딸의 양육권을 잃었으며 경찰서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샬린 역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균열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아이들은 뉴욕에 있는 전 남자친구 조슈아에게 돌아갔고 샬린과 팀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팀의 전처 크리스티나 힐이 그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녀의 대답은 다소 달랐습니다. He wasn't always like that. He was in a very dark place. He was about to lose his house. He didn't have any money left. He was about to lose cars. He lost his kid. About to lose the love of his life. 팀이 사임한 후 수사관들은 그가 지역 배출 업체에서 운전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새 직장에서 계속해서 결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결근한 날 중 하나가 소더스 총격 사건이 발생한 날과 일치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팀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캔자스에서 차량 충돌 사고에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고에 관련된 차량이 렌터카였다는 것입니다. What happened? Well, try to turn around. Okay, I got your license and paperwork for this thing. Got your rental agreement? Yeah. You can jump in here with me real quick. Okay, jump in front passenger seat. 사고 당시 팀이 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통해 그가 허구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가스를 다 써버려 주유소를 찾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로 벗어나 배수로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문은 팀이 캔자스에 있었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Honestly, man, I was just driving my whole life. It's kind of been lately.
more or less living out of my car. But you had money to get around? Yeah, I still work. Just off this weekend. You didn't want to take your car? My car started acting up on it. Oh. So you're just driving around Kansas from Texas, huh? Yeah. So where's your wife? She's at home. I thought you said you didn't have a home. Well, we have a pending divorce and all that fun stuff. Yeah, that's mine. Pending divorce, huh? Is that why you're out driving around instead of at home? Yes, sir. Not bad, huh? Yeah, like I said, it's all done. 팀은 경찰관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혼 가능성과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이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팀은 자신이 권총과 샷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불안감을 느꼈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경찰관은 팀이 AR-15와 여러 권총, 탄약, 방탄복 등 추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Thanks for coming in on your day off. Appreciate it. The tote, when I opened it up, it was magazines with ammo and a... Big magazines or little magazines? Big ones. A AR style, like miniature rifle. That's when I saw the shotgun under the tote, grabbed the shotgun, and I saw a sport vest. And, with pouches or something? I don't remember if there was pouches, but it was all black. Did he come in the shop? Yeah. We should have video of him in the shop. Do you? You should have. We got camera right there. 이 발견은 상황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며 팀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왜 그가 그렇게 많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So where are you gonna go? Well, I've got a family friend that I was gonna go see, but 422. Where's that at? it's all the way up in New York. 수사관들은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 계약서를 검토했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여 계약서에 따르면 차량은 브론 보울러라는 이름으로 대여되었습니다. Who's Bowler Brown? He's a buddy of mine. Yeah, that's gonna cause you more problems than anything. I know. So he rented the car for you? Yeah, because I was stuck at work. I wasn't gonna make it in time. I'm not looking forward to that phone call. 추가 조사를 통해 브론이 팀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론과 팀은 팀이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함께 일했던 친구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이 관계에 흥미를 느낀 수사관들은 렌터카와 팀의 활동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브론을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론 보울러는 텍사스 경찰관으로 11년간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선레이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팀과 브론은 팀이 경찰서장으로 일했던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브론의 진술에 따르면 팀은 뉴욕으로 운전하기 위해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대신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팀의 신용카드가 한도를 초과하고 2달 동안 연체 상태였기 때문에 브론은 자신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His credit cards were maxed out, and he's 2 months behind. And he told me, "Hey, I need a vehicle for the weekend." Okay, not a problem. 신문 중 브론은 자신의 법 집행 경력과 팀과의 관계에 대해 반성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팀의 렌터카 요청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단지 지역 내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캔자스에서 차를 들이받았다는 불안한 전화를 받은 후 팀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중 브론은 팀이 뉴욕으로 차를 가져갈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팀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신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Did you question what he's doing up in Kansas? At first, no, because I thought he just had to go up there for Frito-Lay. I was like, okay. I took it at face value, and I was like, okay, hey, are you okay? That's the main thing. He goes, yeah, I'm good, but the car's pretty effed up. Excuse my language. And I was like, okay, we got insurance, we'll get it fixed. Dean never mentioned that he was going to go on a road trip, he was going to go to New York, he was going to go anywhere. He was just going to use that car, a rental car, locally. Yes, sir. So if I were to ask you, are you lying about knowing that Dean was taking a rental car to New York? What would you say? You'd say no. Okay.
That's the truth, right? Yes, sir. Okay.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라는 요청에 대해 브론의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고 추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브론은 충격적인 정보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팀이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들었으며 팀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Ron has a decision to make, whether he wants to be a good witness or he wants to be charged in conspiracy to commit 2 murders. You definitely don't want that. So you're saying you overheard Dean say, what? Pepper's gonna die. Pepper's gonna die? He's going up there to kill him. He said he was going to go up there to kill him. Yes, sir. So the plan was laid in then, that you rent the car, not in his name, so he wouldn't get caught. I'm down. You're a very important witness, bro. I'll walk you out of your room. 브론의 협조는 수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시켰습니다. 인터뷰 후 브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법 집행기관은 그를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브론은 즉시 구금되었습니다. 동시에 텍사스 두마스에서는 법 집행관들이 팀 딘의 집을 포위하고 그의 방대한 무기 소유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야간 저강도 체포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팀을 혼란스럽게 하고 안전하게 체포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주거지에 섬광탄을 투입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를 구금하여 추가적인 위협을 막았습니다. 한편 DNA 검사가 진행되어 그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스키 마스크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이 이제 구금되면서 소더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 한 병을 들고 수사관들은 조슈아와 엠버와의 관계와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팀은 그 부부와의 상호작용을 회상하며 양육권 교환 시 함께했던 순간들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팀의 신문은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조슈아와 엠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질문했습니다. Had you ever met him in person? I'd been there when he'd come to get the kids. How did she react to losing custody? Obviously not well. Like anybody else? Yeah. She's never not had the kids. She blame you? Probably. 팀은 조시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왜 뉴욕에 갔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Do you think he'd get her kids and help you get her back? I know they're gonna get her back. Hasn't I been. mean, in your mind, is that a possibility? You thought maybe this would help get her back in your depressed state and stuff? I mean, It's done. It's been done. There's no getting her back. I've accepted that. That's why I've been in a state of mind. is it true you hated Josh? I've never even met the man. 팀의 이야기는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샬린의 삼촌과 대화를 나누어 관계를 개선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originally gonna go see her uncle. See if I could talk to him and get him to talk some sense into her and maybe get her to ride this thing out with me. 하지만 결국 그는 목적 없이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자신의 문제에 빠져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압박하며 상황의 심각성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하며 살인사건에 대한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신문이 마무리되자 수사관들은 팀으로부터 자백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Say, I'm sorry Josh never got killed. Not that you did it. No, no, you didn't. You're saying it in parts. You can't even, I know, you know, because you can't. You realize you're talking about being in sodas and everything. I mean, that's no doubt. You're saying that, but you didn't do it. You know, who's going to believe that? I didn't do what they took my chances, I guess. I've never been in the presence of a bigger killer. 좌절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조시와 엠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팀 외에도 텍사스에서 경찰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샬린으로 돌아가 그녀를 철저히 신문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했습니다. 경찰은 샬린을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찾아내어 신문을 위해 데려왔습니다. 비록 샬린이 총격범이 아니었고 살인사건 당시 뉴욕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경찰과의 통화에서 샬리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조시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게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샬린이 사건 발생 8일 후 브론을 렌터카 대여소로 데려갔다는 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다시 어떻게 살인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샬린은 여전히 페이스북 이야기를 고수하며 조시의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I called his mom. And she's like, Charlene? Yes? What's going on? Josh is dead. I hit the floor. Really? What the hell is going on? 하지만 신문이 계속되자 샬린의 거짓된 이야기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시와 팀의 관계, 그리고 팀이 조시를 해칠 만한 이유에 대해 샬린에게 심도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샬린은 조시가 과거에 자신에게 폭력적이었다고 밝혔지만 팀은 조시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그와 싸울 의향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osh used to beat the hell out of me. Oh, really? That's fine. But, you know, Tim had never really spoke too bad about him, It was more of, if I could ever get into a fight with him, I would fight him. 그 후 수사관들은 브론과의 관계에 대해 샬린을 압박했습니다. 샬린은 브론의 일을 묻지 않았으며 여행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추정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의 거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대답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이는 그녀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수사관들은 샬린에게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팀을 부추겼는지 물었습니다. 샬린은 강력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이를 배신했습니다. 신문의 압박 속에서 샬린의 결의는 약해지기 시작했고 질문이 강도 높게 이어지자 결국 그녀는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했습니다. 샬린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은 8월에 팀과 대화를 나누며 조시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팀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God, I wish he would just die in a ditch somewhere because every time I turn around, he's always bad mouthing, saying how I'm divorced, blah, blah, blah. I'm done. I'm to my point. Me and Tim talked about it. Yeah. Okay? I wanted just everything to go back to how it was, where I had my kids during the school year, he had them for the summer and every other Christmas. I just wanted it to go back to normal. 팀은 샬린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을 학기 중에는 자신이 여름과 휴일에는 조시가 맡을 수 있는 예전의 평온한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샬린은 팀과 극단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인에 사용된 총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그것이 센터 경찰서 소속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팀, 샬린, 브론은 팀의 차고에서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샬린은 브론을 렌터카 대여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으며 브론은 이후 렌터카를 팀에게 전달했습니다. 팀은 뉴욕으로 이동해 조시를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샬린의 설명에 따르면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조시를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앰버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이 렌터카를 들이받았을 때 샬린은 모텔 6에서 그를 만나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고 새로운 렌터카를 빌려 2018년 11월 5일에 계획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고백은 범죄의 사전 계획성과 샬린이 이를 조직하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수사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샬린의 배신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사실 중 하나는 샬린이 장례식에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해 애도하는 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Whoever did it has now made it to where my kids grow up that way. And that's nothing that you should ever have to do. It's not something that you ever want to find out. The most I have to say to y'all is justice needs to be served. My kids need that closure. 샬린과 팀은 2018년 11월 5일 발생한 조시와 앰버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웨인 카운티 보안관 베리 버튼은 팀과 샬린에 대한 혐의를 발표하면서 이번 이중 살인 사건이 아이의 양육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팀은 한 건이 1급 살인죄와 2건의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텍사스에 있었지만 혐의에 직면하기 위해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샬리는 음모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웨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샬리는 2019년 6월 27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의 거래의 일환으로 팀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계획에 텍사스의 선레이 경찰서에서 총기를 훔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팀이 이후 뉴욕주로 돌아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시의 죽음과 양육권 다툼에 대해 묻자 샬리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팀에게 2건의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8월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팀에게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며 재판 과정 내내 감정과 후회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지적하며 그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Today you are certainly a classic psychopath. Never shown one bit of emotion in this courtroom. Not once of guilt or remorse. I really wonder what goes on in your head. In any sense of the conscience, you have to be haunted by what you've done. 법정에서 범행을 위해 팀에게 렌터카를 빌려주는데 도움을 준 전직 경찰관 브론 보울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적인 진술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고통과 그로 인한 삶의 파괴적 영향을 호소했습니다. You had plenty of time to stop them. You were a police officer. You were supposed to protect and serve. 브론은 살인 공모죄를 인정하고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샬린 차일더스는 살인 사건에서의 역할로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자신이 다뤄본 것 중 가장 무의미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It strikes me that there's 3 sets of children here, but you're going to grow up without another father. The children are going to be traumatized for the rest of their lives. 피해자 가족들은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 무의미한 폭력으로 인한 깊은 상실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I need to hear their names. I need them. I need reminders of them.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시와 샬린의 2 자녀 중 마디인 가브리에는 매우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러 아버지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시의 누나 니콜은 조시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4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었고 그녀는 고펀드미 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기금을 모으려 했지만 많은 금액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조시의 남동생 케니는 현재 가족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며 조시의 2마리 강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시와 앰버를 되돌릴 수 없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이 감옥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받은 형량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루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흥미진진한 범죄 이야기를 받아보세요.